제2의 흐름을 향한 제3의 인지도 김병종 작가의 파업이론 문필의 바탕 위에 일관된 변형에 따른 성취가 눈부시다. 좀 길다 싶은 준비운동을 끝내고 도약하는 한 작가로서 한국화라 부르는 장르에서 이탈하여 한국 미술의 세계화 가능성을 견인하는 자유로운 작가 정신이 경이롭다. The third movement towards the first flow, the achievement of consistent transformation on the basis of artist Kim Byung-jong's painting, theory, writing is dazzling. As an artist who takes a leap, after finishing the warm-up movement that takes a little longer than expected, the free spirit of an artist who deviates from the genre, called Korean painting, and lead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rt is amazing. 지금까지 쭉 생명의 노래가 주제가 되어 왔는데요. 네. 이번 작품 경우도 역시 생명의 노래를 좀 더 집약적으로, 네.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특히 기법적으로 분청 사기의 어떤 맛을 좀 화면에 살려보고 싶어서 닭의 원료를 분말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두들기고, 그래서 표면을 좀 만들면서 사람과 생명체들이 함께 이렇게 뒤엉키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분청은 역시 한국 사람들의 조형의식하고 미의식, 심리학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초조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재료이고 또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미의 특질을 제 나름대로는 수수하고 덤덤하고 텁텁하고 훈훈하고 또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닌가 이제 정의를 해봤고, 이런 한국인의 미의식이 가장 잘 표출된 게 바로 분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청의 수수하면서도 텁텁한 또 따뜻한 맛을 화면에 좀 도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의 토장국 맛이랄지 또 미각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제 생활 정서에 있어서도 토담, 장판 이런 누르스름하고 텁텁한 이런 맛이, 저 소박한 맛이 한국 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는 미적 인연과 생활 정서가 하나로 일치되는 독특한 경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화면에서도 분청의 맛을 좀 이번에는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경향을 작품을 그 사람의 어떻게 배운 배경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중국화, 동양화, 한국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에서 사람들은 전부 같은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작품 경우에는 그 어떤 쪽이 가장 그래도 적합한, 가까운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만 중국의 미의식하고 저희하고 일본하고는 다르면서도 같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종이에 있어서도 중국 종이를 표백을 하얗게 해버리니까 접근이 쉽지가 않고, 또 한번 실수를 하면은 거둬들이기 어렵고 이런 면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채색에 적합한 이런 재료들은 많은데 또 우리 정서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우리의 맛이 있다면 뭘까 이런 걸 좀 요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생활의 어떤 정서가 자연스럽게 예술 또는 미적 이념에 녹아있는 게 아닌가. 그 생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털털하고 텁텁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훈훈하고 따뜻한 느낌이 도자기 그림 할 것 없이 다 그게 배어있는 것 같아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전통적인 미감을 제
주제 속에 좀 녹여들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독특하고 그리고 우수한 그런 한국의 맛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도덕경에서 나오는 어떤 무의자연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하고 무의자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도덕경 이제 우영지용이라든가 유명문지 제강 이런 몇 가지 그 덕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무의자연에 가까운 그런 생활이거나 사실 그러니까 사고거나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게 잘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희 예술이 확실히 그 어떤 자연주의적인 성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술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연주의보다도 삶의 태도나 이런 거가 훨씬 더 어떤 소탈하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에 관한 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게 예술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했고 해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그런 걸 닮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여러 작품들의 영향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세계로 지정이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미감 같은 것이 반영된 그런 그림이라고 같으면 그 장자가 이야기하는 해의 반박 그죠? 옷을 부리치고 다리를 뻗고 그리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어떤 느낌 같은 거 이런 것인데요. 어떻게 선생님의 작품을 몇 가지 이제 동양화해서 화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자세보다도 어떤 정신에서 시작이 됐을까? 그걸 한번 동양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사상적 깊이보다도 저는 그 한국 미술사에서 고구려 벽화, 조선 문인화, 무슨 도자사 그리고 민화의 역사에 걸쳐서 흐르는 그 한국인의 정서 이런 거가 제 속에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위주로 좀 표출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자 장자 같은 그런 어떤 철학적 심오한 이런 거 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선 이 땅의 정서, 어떤 토착적인 정서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끼리 다리나무 이렇게 만지듯이 여러 각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종 그러면 그 사람 글자 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이 이번에 정말 좋아졌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오늘 선생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늘 말씀하시는 문사철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다 배어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정도까지는 장식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동양의 정신이나 문화의 정신이라기보다는 민화나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문화적인 그런 취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네. 복합적으로 벽화나 민화에 보이는 그 장인적인 어떤 탐구에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 순수한 선비주의적인 그런 건 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작품 그대로 용해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화라거나 한국화라는 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 지금까지 중국의 화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기원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다. 한참 후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선화적이고 그리고 조금 나쁜 의미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상식적인 이런 면까지가 포함되는 그런 그림의 배경이
말하자면 기운 생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운이 넘치는 누리자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산의 시위가 당겨지는 긴장 그것이 어느 순간에 커져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의 경우에 지금 선생님이 자기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법이거나 정신이거나 사상이거나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운생도 떠나 오히려 기운 미사라든가 그 기운은 뭐 배울 수 없지 않다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론으로서의 기운생동은 이제 좀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그 이론으로서의 기운보다는 그 제출제로서의 그 생명 이거가 저를 움직이는 요소가 아닌가. 그 생명이 고갈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회화 이론으로서의 어떤 기운생동보다는 본질적인 생명론, 생명력 이런 걸 표현해 보려고 주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89년이었던가요? 아마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체험들 이런 것이 생명의 노래로 연결됐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짙은 이야기들을 생각에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명과 또 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노래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봉천동 파랑새 같은 그런 쪽의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원형이라고 아주 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시골 색시 같은 물론 요새 진달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요천이라고 하는 강 뚝을 따라서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던 그 어떤 황홀한 그런 체험 그리고 그냥 뭐 수백 수천 마리의 그 노란 나비들이 그 자원형을 떠있던 기억. 예. 그리고 그 붕어를 이제 강에 나가서 뭐 벅수라고 그래서 뭐 유리로 된 걸 가지고 붕어를 잡아서 우리 밥도 해먹고 철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건 주로 그런 거였죠. 예. 좀 가져가서 그 벅수라고 하는 유리로 그 붕어 잡는 데다가 된장을 좀 풀어놓으면 고기들이 이렇게 사랑사랑 모여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찌개도 해먹고 저 애들 노는 문화로서는 참 대단히 요즘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어려운 시대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얀 쌀밥을 그거 해먹고서 때 앞에 들어서 고기 잡고 메뚜기를 또 잡아서 그렇죠. 도시락 만찬도 하고 그래서 산에서 이제 뭐 전쟁놀이 한다고 산을 막 타고 다니면서 또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국수버섯이라고 있습니다. 버섯. 그게 이렇게 탁한 연분홍. 예. 그리고 뭐 가끔은 집에서 이제 진달래 같은 거 철쭉 가지고 화전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색채라고 하는 게 원초적으로 그 제 6년의 체험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버렸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묵화도 꽤 해보고 색도 써보는데 이 색을 쓰는 데 있어서의 느낌, 기법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글쎄 뭐 보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분홍색 뭐 꽃을 그린다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만든다는 느낌이 아니고 뭐 수묵은 격조가 있고 색을 쓰면은 조금 뭐 그렇지 못하다는 편견 같은 게 이제 미술사에도 있는 게 사실인데 뭐 상단 편북이니 뭐 문인화론 같은 거 보면은 제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먹을 쓰는 거 색을 쓰는 게 그 건진 스며든 무슨 이런 느낌 이런 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제 생명의 그림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파란 물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좀 강조된 파란 물 그리고 가운데가 역시 이렇게 좀 진해지는 그 초록색 나무 그리고 어떤 특정한 꽃이 아닌 그냥 활짝 만개한 꽃 이런데 그냥 물이나 꽃이나 나무도 조금 유심히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좀 진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저는 이렇게 이제 꽃에도 나무에도 물에도 눈이 있다. 아하, 예. 어렸을 때 내가 그 물을 한참 보면은 그 물과 어떤 눈빛으로 마주치는 느낌. 꽃이 이렇게 꽃을 활짝 핀 꽃들을 보면 꽃이 그냥 뭐 꽃의 어떤 형태들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꽃에 눈이 있어서 꽃에 눈이 있기 때문에 나비가 그냥 와서 뭐 꿀만 빨아먹는 게 아니고 나비하고 꽃이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림자라고 되면 상당히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민화적인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전체 미관도 역시 그렇지만 소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든가 연꽃이라든가 아니면 새라든가 또는 새 중에서도 비취새 그리고 연자, 연꽃, 연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민화의 의미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이 뭐 한국인의 생활 정서, 자연관 이런 것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화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민화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화목들이고 이거를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제 느낌을 좀 거기다 담아본 거죠. 그게 중심이 되겠지만 대부분 상당히 서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서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감흥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묶어서 화면을 만들면서 통일된 하나의 화면 그리고 화면의 어떤 정신 그리고 완성 이걸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체질,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예, 제 좋게 보면 개성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어딘가 글을 쓰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석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이렇게 감명 깊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걸 원형을 해서 자기화하실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영하는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내 법을 쓴다. 그렇죠. 아양화법이다.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뭐 있었습니다. 속도뿐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화론가들의 화론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서 또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만 점차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의 어떤 사고, 사상, 주제 이런 것을 좁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또 그림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사색이나 사상에 크게 요즘은 구애받지 않고 예, 제 느낌과 표현에 주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선생님 작품을 볼 때마다 늘 속도에 대한 오랜 연구 그리고 그 사상을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자세를 많이 본다마는 결국은 법을 따르되, 그죠? 법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법이 없는 세계 그리고 닮은 것 같지만은 남지 않은 세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세계가 구축된다. 이런 걸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제 좋게 본다면 뭐 그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드물게 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충분히 자기 세계를 구축을 했고 그것이 여러 정신적인 면이거나 아니면 문필로서나 사상적인 것이거나 또는 이 그림으로나 모든 실체가 돼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정진하시고 좋은 작품들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신문에 방식하고 전각에 뭐 뛰어나고 많이 했던 지식인화가 저희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서비용이 이제 미술학교를 맡으면서 최병석 선생에게 와서 좀 교수를 해달라고 청했을 때 최병석 선생이 조건이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전부 책을 읽지 못하게 하면 내가 하겠다 했대. 제가 그래서 그까지 책을 많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맞지 않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노년에 보니까 역시 책은 책이고 뭐 사상은 사상이고 화론은 그냥 화론이고 철학은 철학이고 그림은 그림의 길이 있지 않는가. 잔잔은 뭐 다소간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문사철예 해서 네 바퀴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또 망권서 해야 된다. 뭐 근데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지 않았나 내가 생각에. 네. 1년에 뭐 책을 한 줄도 안 읽은 사람 중에서도 가슴속에서 뛰어난 감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뭐 걸작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자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적 탐험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작품이 막 탁월하게 나오는 것만은 또 아니고 예, 그래서 사상이든 무슨 철학이든 이런 것들이 다소간 영향을 주고 뭐 작가의 편차에 의해서 이러긴 하지만 이제 뭐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그림은 그림의 길이 있고 철학은 철학, 사상은 사상의 길이 있구나. 또 문학은 문학의 고유한 영역이 있구나. 전 누구보다 이런 거 넘나드는 것을 넘나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떤 현상으로서가 아닌 본질의 혹은 감성의 영역에서 넘나드는 건 좋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어떤 철학이나 사상 체계를 그냥 그림 속에다가 해석하거나 표현하려고